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돌아왔어요. 어머니 댁으로 가서 뵐게요. 저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지 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 바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가만히 거실에 앉아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아들이 포기하고 갔나 봐요. 다음 날은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임차인 구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조건도 마음에 들어하고 보증금도 현금으로 바로 치를 수 있대요. 3개월 후 입주 가능하다니까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지금 다른데 전세 살고 있는데 딱 3개월 후에 계약이 끝난대요. 잘 됐네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근데 사모님, 정말 아드님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아드님이 아시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새 임차인과 계약을 했어요. 정확히는 예약 계약이었죠. 3개월 후 입주를 조건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통보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정확히 3개월 남았을 때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만료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1,8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10통, 20통.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는 문도 열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밖에서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건물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임대를 줄 거야. 시세대로.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시세대로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시세대로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어머니, 시세대로라니 얼마에 내놓으셨는데요? 보증금 4천에 월세 200만 원. 근데 나는 새 임차인한테 4천만 원에 160만 원만 받기로 했어. 너희도 그 조건으로 내면 생각해 볼게.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4천만 원요?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월세 16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지금도 장사가 빠듯한데. 그럼 나가거라. 3개월 안에. 어머니, 아들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족 일본 여행 잘 다녀왔지? 근데 나는 공항에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 그게 무슨 기분인지 알아? 어머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와이프가 바빠서 깜빡한 거예요.
실수? 깜빡했다고? 환전할 때는 내 목까지 챙긴다면서 200만 원을 받아가 놓고 비행기 표는 깜빡했어? 그게 말이 돼? 정말이에요. 어머니 진짜 실수였어요. 설령 실수였다고 쳐. 그럼 너는 나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다녀와서 제대로 사과 한번 했어? 그냥 문자 몇 통 보내고 끝이었잖아. 보상은? 200만 원은 돌려줬어? 아니면 다음에 다시 같이 가자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 소리치는 저를 보며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나가. 오늘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어머니,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왔어요. 혼자요.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밖에서 계속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비행기표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정말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우는 거지 저한테 진짜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죠. 너 정말 실수였어?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왜 차에 태워주지 않았어? 출발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짐이 많다고 택시 타고 오라고 했잖아. 그건 정말 짐이 많아서. 거짓말. 어른 둘에 애들 둘이면 짐이 아무리 많아도 차 한 대에 다 실려. 게다가 너희 차 트렁크 얼마나 큰데. 내 캐리어 하나 더 못 실을 정도로 짐이 많았을 리가 없어.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인정해. 처음부터 나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일본 가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어? 여행 다녀와서 나한테 뭐 했어? 문자 몇 통 보내고 끝이었잖아. 200만 원은? 그 돈 그냥 써버렸지?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그동안 얼마를 퍼부었는지 알아? 계산해 봤어. 2억이 넘어. 상가주택 시세보다 싸게 내준 거 관리비, 손주들 학원비, 유치원비, 명절 용돈, 생일 용돈. 다 합치면 2억이 넘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억을 퍼부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공항에서의 모욕이었어.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다고 설레던 나를 공항에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게 만들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가 어디 있어? 너희는 3개월 후에 집을 다 비워줘야 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장사도 여기서 하고 있고 애들 학교도 여긴데 저희가 가긴 어딜 가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 끝났다. 계약금도 받았고. 네. 벌써요? 그래. 그러니까 포기해. 집 비울 때까지 3개월 남았으니까 얼른 이사갈 집 알아봐라.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손주들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손주들 못 보시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너 지금 손주들로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께서 닥쳐. 당장 나가.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주들이 뭔데? 손주들 보여주는 게 엄청난 선심이야. 내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너희한테 꼬리 칠 줄 알았어? 어머니, 손주들 안 보여준다고? 좋아, 그럼 말고. 좋다, 그래 그러자 나도 애들 안 볼란다. 당장 나가. 며느리가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손주들로 협박을 해? 손주들을 볼모로 잡아? 손주들이야 사랑스럽고 귀엽죠. 보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욕을 참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제 자존심을 버리고 빌어야 해요. 넘어가야 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고 손주 둘도 데려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으로 보니 손주들이 보였어요. 큰 손주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시잖아요. 손주들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결국 아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소리 내어 펑펑 울었어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에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붓고 아들은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 다른 집 구했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월세를 조금 올리고 내년에 또 올려서 드리고. 안 돼. 어머니, 나는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했다고 했잖아. 계약금도 받았고. 그 사람들은 3개월 후에 들어온다고 이미 다른 집 계약도 정리했어. 내가 지금 와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 위약금을 내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해.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그 위약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너희한테 그럴 돈이 있어?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 계약금의 배액이야. 2천만 원이라고.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설령 위약금을 낸다고 해도 나는 마음이 안 바뀌어. 너희는 나가야 해.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우습게 봤어. 나이 든 시어머니, 돈 많은 시어머니, 손주들만 보여주면 꼬리칠 시어머니.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내 말 들어. 나는 너희한테 2억이 넘는 돈을 퍼부었어.
상가 주택을 헐값에 내줬고 관리비도 내줬고 손주들 학원비도 냈어.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용돈도 줬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이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한 거야. 일본 여행 갈 때 나를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지. 어머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였든 아니든 이제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퍼주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해? 여행 다녀와서 문자 몇 통 보내는 게 사과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관인 건 뭔지 알아? 손주들로 나를 협박한 거야. 손주들 안 보여준다고.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사람은 급하면 본심이 나오는 법이야. 너의 본심은 손주들을 볼모로 나를 협박하는 거였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 그 안에 다른 집 구해. 그리고 관리비 1,800만 원도 내놔. 보증금에서 빼든 따로 마련하든 그건 너희 알아서 해.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가줘. 두 사람은 결국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며느리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손주들은요? 정말 안 보실 거예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손주들은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을 볼모로 잡는 사람들한테 손주를 보여달라고 빌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 여행 상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달 중순쯤이요. 혼자 가는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1인 여행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7일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어요. 도쿄, 오사카, 교토를 다 도는 상품이었어요. 가격은 250만 원 정도 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도 알아봤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15일 패키지. 가격은 600만 원이 넘었지만 그것도 예약했어요. 제 통장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2억 정도 됐죠. 거기다 상가 주택을 팔면 6억은 더 생길 거예요. 합치면 8억. 8억이면 제 노후를 충분히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여행도 다 할 수 있죠. 계약 만료일이 2주 남았을 때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집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그래. 잘했네. 어머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퍼주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머니 인생을 사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희를 완전히 끊으시는 건 끊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두는 거지. 앞으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모자 관계로 지내는 거야. 내가 특별히 지원해 주지도 않고 너희도 나한테 특별한 걸 기대하지 않고. 손주들은요? 손주들. 보고 싶긴 하지.
하지만 당분간은 안 볼 거야. 내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그날 상가주택으로 가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거든요. 대신 부동산 사장님이 입회해서 명도 확인을 했어요. 저녁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다 빠져나갔습니다. 집 상태도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며느님이 편지를 하나 남기고 갔는데요. 사모님한테 전해달라고요. 편지요? 네,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날 부동산 사장님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흰 봉투에 담긴 편지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뜯어볼까 말까 고민했죠. 결국 뜯어봤습니다. 편지는 며느리가 쓴 거였어요.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일본 여행권은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예약할 때 정신이 없어서 어른 2명, 아이 2명으로만 입력한 거예요. 어머니 것까지 챙겨야 했는데 정말 깜빡했어요. 하지만 실수였든 아니든 그 일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장사하고 싸게 집도 쓰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대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번에 집을 나오면서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보증금도 훨씬 비싸고 월세도 비싸더라고요.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혜택을 주셨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손주들 가끔 봐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특히 큰애가 왜 할머니가 우리 안 보고 싶어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정말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가끔 봐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며느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 아이들한테는 정말 죄가 없죠. 큰 손주, 작은 손주.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새 임차인이 입주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1층에서 카페를 연다고 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한 달 후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저는 오픈날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직접 카페에 가봤어요.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커피 맛도 좋았고요. 젊은 부부는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건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손주들의 새 학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침 학교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혹시 손주들이 보일까 싶어서. 그런데 정말 보이더라고요. 큰 손주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돌아서서 숨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큰 손주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웃으면서 걸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이의 옷차림이 좀 낡아 보였어요. 전에 제가 사준 옷이었는데 이제 좀 작아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일본 여행 준비를 했어요. 캐리어를 다시 꺼내서 짐을 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갈 거예요. 혼자서. 공항에서의 그 모욕적인 기억을 지워버릴 거예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늙었네요. 진짜 늙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면세점을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셨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에 낯설고 무서웠지만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 공항에 와보니 혹시 알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저를 도와줬어요. 어떤 학생 커플은 저의 여행을 응원해줬습니다. 할머니, 멋지시네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시 넘게 평생 처음으로 타보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에는 젊은 여학생이 앉았어요. 그 여학생도 혼자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어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일본의 거리, 일본의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나 혼자서 일본까지 왔네. 그 생각을 하니 뿌듯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어요. 도쿄타워에 올라가고 아사쿠사 절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혼자 다니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면 되니까요. 오사카에서는 도톤보리를 구경하고 타코야끼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교토에서는 금각사를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일본 안녕. 다음에 또 올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유럽을 가야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 가보고 싶어. 그리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제 남은 인생 이렇게 살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아들이 쓴 거였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들 올림. 작은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생일. 제 생일이 지난달이었죠. 그때는 아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있을 때였어요. 목걸이는 비싸 보였어요. 아들 형편에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닐 거예요.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예쁘더라고요. 가슴이 또 아려왔어요. 아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마음을 풀 때가 아니야. 목걸이를 벗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며느리의 편지 옆에요. 그리고 저는 다시 유럽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여전히 아들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안부 문자 정도요. 저도 짧게 답장해요. 잘 지내고 있어 정도로요. 손주들 사진도 가끔 보내줘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보고 싶다고 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다음 달에는 유럽 여행을 갈 거예요. 15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 거예요. 그리고 상가 주택도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에요. 팔리면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예요. 좀 더 편한 곳으로요.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들면 공기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매정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반응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인데 손주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요. 저는 후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헌신.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공항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던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가 깨어났어요. 더 이상 혹으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요. 이제는 제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제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요.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아들 가족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준비됐을 때예요. 제 마음이 정리됐을 때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